안녕하세요. 로투데이 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 주인데요. 2018년 마지막을 장식할 한 주간의 따끈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위험한 일을 도맡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면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있었는데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통과됐습니다. 반면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됐던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되면서 국회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슈됐던 법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오늘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의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 김용균법 어떤 법인가요? 네,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김용균 씨가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업무의 하청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위험의 외주화,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말 그대로 위험한 일을 원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주든지 외주를 주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화력발전소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의 소유인데 실제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취급 업무는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김 씨가 참변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땠었다는 겁니까? 네, 일단 작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교육이 미비했고 또 2인 1조라는 근무의 원칙을 위배한 채 혼자서 밤샘 근무를 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원청인 서부발전 측은 비용인 3억 원을 이유로 들어서 28차례의 설비 개선을 묵살하는 등 한마디로 예고된 인재였다는 것이 조사 결과 소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고 이후에는 업무 지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또 사고 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인 김병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용받고 있는 혐의로는 살인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법적인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가려질 테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 그리고 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환노위 소위가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견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하청을 금지하는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업주를 처벌을 할 때 그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야는 일단 지난 21일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와 같은 배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안전조치 마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대부분 쟁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네, 여야는 일단 개정안 심의를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로 전환을 해서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쟁점이 너무 많다. 고용노동소위 전체가 모여 회의를 열면 합의가 녹록치 않아서 간사 간 최대한 이견을 조율하면 그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이 환노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네, 2년 전 구의역 사건 때도 이게 언제 그랬냐는데 좀 슬그머니 묻혔었는데 이번엔 좀 진짜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어제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개정이 된 것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이제 사업 내에서 이제 도급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금이나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해서 개정안은 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 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들은 이제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지도권과 그리고 관리권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산안법 개정안에는 이제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크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산안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제 뭐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던가 아니면은 택배와 같은 이제 배달 종사업자들도 역시 이제 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은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현재 이제 개정된 산업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개정 산업법은 이와 함께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제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자 차원이 아니라 기업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더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라는 장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김용균 씨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 분향소에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네, 당장 사망한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탄 취급 업무는 이제 도급 대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고 또 2006년 9.16 사고 당시 사망한 노동자 김군행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가 도급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산안법이 도급 금지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노동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말들 좀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위반 사업주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선 징역 1년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한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실효성이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이제 후진국의 형태의 산재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진국의 이른바 기업 살인법처럼 이제 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입니다. 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라고 했다는데 좀 더 확실한 대책들이 추가로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 도출엔 또 실패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는 있는 건지, 간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가 무섭게 여와 야는 공방을 주고받다 결국 회의는 3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며 이찬열 위원장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국회법 제85조 2에 따른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전체 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고 처벌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찬열 위원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초 기일에서 하루 더 늦춰 오늘 여와 야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과 본회의 제적위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단 교육위 제적위원 15명 가운데 민주당이 7명, 이찬열 위원장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이어서 물리적으로는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슬로트랙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슬로트랙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리 절차 기간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법안 처리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겉돌기만 하는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수도, 그렇다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돌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일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루를 치면 유치원의 공공성과 그 유치원의 정상화가 하루가 더 늦어집니다.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고요.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18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와 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결국 패스트트랙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어제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네,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가요. 원래 어제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 오후 1시, 4시, 5시로 이렇게 계속 늦춰지면서 회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는데요. 결국 어제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은 전부 15명인데요.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더해서 이제 9명이 가결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필요한 소관 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법안으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안과 한국당 김한표 의원안의 이제 중재안격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총 투표수 9표 중 가 9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임재훈 의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일단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이 둘 모두를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해당 금원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따로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교비 유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단은 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대 33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전이라도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언제든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돼서 일단 최장 330일이라는 기한은 받아두고 그 전이라도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그렇다면 이 학부모 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꽉 막혀 있었는데 일단 운신의 여지는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요구사항도 더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임재훈 의원 안의 경우에는 법 제정 뒤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최장 330일 동안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으면 이제 1년의 유예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처벌 조항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건데요. 애초 박영진 의원의 안처럼 국가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교비 유용 시 횡령죄를 적용해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반드시 1년 유예 조항을 좀 고집하고 있는지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그렇다면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온 게 없는데요. 박용진 의원 안은 물론 임재훈 의원 안도 못 받겠다는 대략적인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두 가지 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처벌받게 되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게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입장인 거고. 네, 박용진 의원이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는데 순탄한 길을 걸을지 험난한 길을 걸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다. 이번에는 진짜 한다 하더니 결국 물 건너가는 모양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얘긴데요.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이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안도 다 발의돼 있고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다한 사안을 뭐가 캥겨서 처리하지 않고 있냐는 질타입니다. 유감스럽다 못해 도대체 국회는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걱정이 되길래 20년이 넘게 요구되어 왔던 이 공수처 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또 의결도 하지 않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6일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사개특위는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여야의 정쟁과 줄다리기 끝에 석 달도 더 지난 11월 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에도 사개특위는 이런저런 진통과 정쟁을 거듭하며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활동 종료 시한을 이제 불과 나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사개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청와대 특검반 논란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듯 비대해진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를 위해선 별도의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동행동은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처리하고 이를 지렛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원 개혁 등 나머지 사법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공수처 통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머지 개혁들이 사법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개특위 활동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31일 종료됩니다.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말입니다. 여야가 시민단체들의 촉구에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영장을 집행한 주진우 부장검사와 청와대 특감반의 인연이 공교롭다고 합니다. 어떤 인연인 걸까요? 유호선 간첩 조작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을 조사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연장 배경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관련한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어제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요. 영장을 집행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주진우 부장검사와 청와대 특감반의 인연이 공교롭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제 서울 동부지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검찰은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 동부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재배당 닷새 만에 이뤄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 사건으로는 많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입니다.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주진우 부장검사의 청와대 특방관과의 인연이 묘합니다. 주 부장검사는 평검사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특감반 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선임된 뒤 3개월 뒤에 주검사도 청와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후 주검사는 우 전 수석이 사임할 때까지 검찰 선배이자 상관으로 우 전 수석을 모셨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주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이 광화문을 덮던 2017년 2월 주검사는 청와대에 발빠르게 사표를 내고 나와 친정인 검찰로 복귀합니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사표, 청와대 근무, 청와대 사표, 검사 신규 임용이라는 편법과 꼼수로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계속 이뤄져 왔고 주검사는 그 공식을 따라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이들을 재임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선명을 했지만 그냥 공연불에 그쳤고 주검사는 다시 검사가 됐습니다. 주진우 검사와 이름이 같은 주진우 기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진우 검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짜증나셨죠? 어쩌겠어요. 이름이 그런 걸. 주검사님, 이명박 정부 때 잘 나가시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너무 막 나가시더군요. 청와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박근혜의 칼이 되어주시느라, 우병우 오른팔 하시느라. 그게 다 최순실 뒤치다거리였던 걸 모르시진 않겠지요. 다 지위와 입장이 있다고요. 일제 순사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검찰에서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동남북서라고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필적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부장검사, 누구 말 맞다나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파견 나갈 만큼 잘 나갔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연장 배경과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이나 검찰권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됩니다. 앞서 김영희, 조영곤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6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에서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압박이 있었다며 과거사위 활동기한을 3개월 이상 더 연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 활동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전두환 정권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1999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 2009년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00년 약촌 오거리 사건 등 조사 대상 15건을 선정해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상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최근 용산 참사 사건 피해자 등이 검찰 과거사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피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 등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까지 터져나오자 법무부가 조사단 활동을 전격적으로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사건과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애시당초 다뤄야 되는 사건은 많은 반면에 투입된 역량과 인력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단원으로 결합하신 변호사님들이 좀 필요성을 절감해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에 더해 활동기한 연장이 능사가 아니라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물적 기반 마련에 법무부와 검찰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적 장애를 극복하고 내적 어떤 수사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결부가 되어야만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 얽혀있는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해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올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는 대법원 첫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교도소 36개월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하는 국방부 대체복무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국가인권위와 군인권단체 등은 국제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정부 대체 복무 방안이 교도소 36개월 합숙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 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 기간은 공중보건 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체 복무자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 복무자는 치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병역정책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오늘 입법 예고안에 대해 군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도 즉각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부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인권위 성명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입법 예고한 대체 복무 관련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을 넘겨받게 될 국회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대체복무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이 대체복무 법률안에 대해 한 번 더 내용 짚어주시죠. 예, 오늘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가 내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을 함에 따라서 국방부는 그동안 이를 검토해 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6개월이라고 하면은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정도의 기간이 되겠고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소를 교도소로 정한 배경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복무 장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반입, 배달과 같은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맡게 되는데요. 그 업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체복무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이 심사는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대체역 편입 신청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가운데 4명은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 해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체역 심사위원들이 맡은 업무는 심사나 의결에 필요한 사실 조회를 먼저 하게 되겠고요. 그 조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사실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할 수가 있고요.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단 예외의 사유, 부득이하게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만약에 신청인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 적발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에 이제 신청인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종교인과 변호사 등 다른 사람들이 대체역을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 발급한 경우에는 거짓 발급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대체복무자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네,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 시간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년에서 4년 차에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 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예비군 5, 6년차의 훈련 시간은 2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 이후에 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좀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군복무든 대체복무든 좀 공평하고 엄격한 잣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연이에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해 불타는 BMW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간합동조사당 조사 결과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해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BMW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과징금 112억 원 부과,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처음부터 BMW의 은폐 축소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모임, 이 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현장에 김정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BMW가 엔진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 모임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요. 앞서 국토부는 오늘 오전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피해자 모임 측이 지목했던 사고 원인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온 EGR 과다 작동에 의한 화재 발생, 소프트웨어 결함, 설계 결함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을 환영하고요.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혀낸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이와 관련 BMW가 이미 지난 2015년 EGR 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함 은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낸 것을
환영을 하고요. 하종선 변호사는 다만 고압 EGR 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차량을 리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과징금 액수가 112억 원에 그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흑기다 기관 교체가 신형 차량도 되어야 된다. 그리고 112억 과징금 부과, 이게 법 개정이 2016년 6월에 됐기 때문에 그밖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하 변호사는 BMW 결함 은폐 축소 시도가 드러난 만큼 피해자들을 새로 규합해 추가 소송을 내는 한편 기존 민사소송 가액도 더 올려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MW가 화재의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 시스템 문제가 피해자 모임의 바람대로 후속 조사를 통해 추가 리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숨진 미국의 한 청년, 오토 원비어. 미국 법원은 북한이 오토 원비어의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 확률은 얼마나 될지 짚어봤습니다.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숨진 미국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2016년 2월 29일에 그 한 미국 청년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은 울먹이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미국으로 반출했다라는 그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버지니아의 대학생 오토 원비어입니다. 네, 원비어는 21세였던 지난 2015년 말 그 패키지 여행으로 북한에 갔다가 2016년 1월 2일 귀국 비행기 탑승 전에 그 숙소 호텔에 걸려있던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훔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붙잡혀서 억류된 지 약 2달 만에 그 범죄자로 북한 매체에 등장을 했던 건데요. 원비어는 이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12일에 그 혼수 상태로 풀려났지만 귀국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숨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럼 당시 그 북측에서는 이 원비어한테 어떤 혐의를 들은 건가요? 네, 그 북한 최고재판소는 그 원비어에 대해서 그 양각도 국제 호텔에서 그 국가의 그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라는 혐의로 그에게 이게 무서운 혐의인데 국가 전복 음모죄,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전복 음모죄로 그 15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이런 판결을 선고했고요. 이게 웃긴 게 그 검사는 무기를 구형했는데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그 사회주의의 복을 누려가는 뭐 태양 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변호를 해서 감형된 게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치면 이제 노동교화형이라고 하면은 갇혀 있으면서 일까지 해야 되는 거. 우리로 치면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법원은 이 유족에게 북한이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유를 들었나요? 일단은 그 지금 원비어에 대해서 그 미국의 법원은 그 고문 등 불법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5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로 치면은 결국은 어떠한 이제 국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될 때 보통은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평생 벌어들였을 가용소득 플러스 위자료를 이제 배상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행한 그런 고문 등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니까 징벌적 배상으로서 좀 한 4천억 원 이상의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북한 측에서 이 돈을 배상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뭐 저는 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법원에서도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그다음에 신일 철주금에 대해서 그 강제징용 불법 행위에 대한 그 배상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민사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지만 아니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났는데
일본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보면 이거는 판결에 대한 배상금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 책임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순순히 그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좀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이번 판결은 그 논란이 되어 왔던 그 북한의 고문 등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나라여서 북한의 이런 인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린 어떤 그런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2001년도에 북한 감옥에서 또 숨진 것으로 알려진 그 우리나라의 그 김동식 목사 사건 같은 경우도 2015년에 2심 재판에서 그 미국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어떤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그 미국 법원의 어떤 강력한 그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인권 관련 소송들도 좀 진행의 속도가 붙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18년을 보내며 올 한 해 법조계 인물들을 만나는 2018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저희 법률방송은 강제징용, 제주 4.3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모두 맡았던 임재성 변호사, 올해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인 난민박사 황필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단독 후보인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 없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제주 4.3 사건 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죄 구형,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사건, 올 한 해 우리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인데요. 이 세 가지 사건 재판에 모두 연관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2018년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성탄 전야인 오늘은 평화연구가를 자청하는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산으로 간 개, 산으로 간 식구가 있는 게 그냥 제주 사람인 게 죄가 됐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로 확인된 것만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2만 5천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방화와 살인, 강간,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침묵해야 했습니다. 해방과 6.25 사이 그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벌어진 제주 4.3 사건입니다. 지난 2016년 임재성 변호사는 그 살아남은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죽기 전에 재판 좀 받게 해달라.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고 죽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명예회복.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먼저 확인받고 싶다. 법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의 불법 행위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하지만 18명의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임재성 변호사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빨갱이라며 법원에서 선고받은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재심의 길을 택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 양승태 사법부, 4.3 재심은 개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이거 쉽게 재심 공판 절차를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국가기록원, 국방부, 법무부, 심지어 어느 개별 부대까지 특정을 해서 혹시 부대가 갖고 있는 기록이나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조회들을 했었는데 모두 회신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랬던 시기가 한 1년 정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가까스로 시작된 재심 개시 절차, 그리고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했습니다. 공소기각 구형, 검찰과 법원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라는 것이 임재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당시에 너무나 엉성하게 조사가 됐고 불법 구금에 의한 허위 자백 밖에는 사실 증거가 없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저는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하는 것보다 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당시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형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종교적 병역 거부 소송도 임재성 변호사가 담당했던 소송의 하나입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상 첫 대법원 전원 합의체 무죄 판결, 임재성 변호사는 오해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좀 풀린 거죠. 이 사람들이 면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 특혜를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 일종의
병역 기피와 병역 거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마음, 판단들이 나아가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과 차별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소신입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여전히도 이 병역 거부자들을 차별하고 처벌하고 싶은 한국 사회의 마음이 대체복무제의 방식으로 좀 구현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어요. 또 다른 올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의 최종 승소 확정 판결. 임 변호사는 이 소송에도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겼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원고분의 아내분, 또 돌아가신 원고분의 자식분들이 이제 그 법정에 참여를 하셨었는데 슬프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죽기 전에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재판 거래, 소송 지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시기도 하시고 또 이 판결문 우리 아버지 납골 땅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곳에 갖다 드리고 싶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씁쓸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만약에 부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면 제주 4.3 사건 재심과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 강제징용 손배 소송, 여기에 베트남 전쟁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 발표 등 별로 돈 안 될 것 같은 분야에 대한 끝없는 오지랖의 근원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가 이제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운동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평화운동, 평화연구라는 걸 좀 계속 해보고 싶다. 그 이후 임재성 변호사의 삶과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줄곧 평화였습니다. 4.3 사건도 강제징용도 종교적 병역 거부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조사도 모두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에 만난 필연들입니다. 결국 폭력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에서 법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쟁과 폭력을 법률가로서 어떻게 접근하고 또 해결하고 또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2018년은 수십 년간 준비해온 것들이 결실을 맺는 해였다는 임재성 변호사에게 2019년 계획을 물었습니다. 아마 2019년은 2018년에 난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결정들, 선구적인 판결들을 통해서 확인된 권리와 책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책임을 묻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껏 해온 일은 이제 시작일 뿐 평화 연구가로서 변호사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말로 임재성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올 한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난민 문제인데요.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천착해온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다. 올해 대한변협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주민 인권 문제에 끌렸다는 황필규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2018년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둥글둥글 사람 좋아 보이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지난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맡은 첫 사건이 난민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사무소랑 연결이 됐고 거기서 이제 처음 의뢰를 했던 사건이 이제 당시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분들 이 2000년에 이제 난민 신청한 사건이 2005년에 불허 결정이 나면서 소송을 처음 해보는 난민 재판. 얼떨떨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9명의 신청인 가운데 스스로 소를 취해야 한 1명을 제외한 8명 전원에 대해 모든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그분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이 펼치는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주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난민 문제로 영역이 넓어진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연수원 마칠 때쯤 사법연수원 마칠 때쯤
어떤 분이 난민 쪽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난 난민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너가 관심 있는 이주민 인권 영역과 많이 흡사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해서 그렇게 어떤 운명처럼 난민 전문 변호사가 된 황필규 변호사. 그럼에도 난민 재판은 늘 어렵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 미래의 박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난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다. 또 박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배제와 차단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려움을 배가시킵니다. 수백 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단 2명밖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뭔가 이제 최소화시켜야 한다,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좀 관점과 접근 방식으로 기존에도 되어 왔었고요. 근데 예멘 난민 상황을 접하면서는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통합과 포용의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한국의 국력과 국격을 생각하면 이제 그럴 때도 됐다는 겁니다. 국익의 관점에서건 난민들의 인권의 관점에서건 어떤 사회 통합 정책,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원 정책입니다. 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주민이나 난민, 왜 이렇게 소수자 인권 문제에 천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별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적어도 법을 공부하고 싶다 혹은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일제상해 임시정부 요원들도 6.25 때 내려온 피난민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난민이었다는 황필규 변호사.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는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매 순간이라고 답한 황필규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촉구하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람은 매 순간 느끼고 있죠. 모든 분들 공감을 알고 또 이 방송을 보고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회원 직선제로 바뀐 이후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는 첫 단독 출마 선거로 치러지면서 과연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를 얻을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8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제가 첫 변협 회장 선거 단독 출마의 주인공 이찬희 전 서울변의 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얼마 전 2년간 몸담고 있던 서울변의 회장직을 사임한 이찬희 변호사는 오랜만에 사무실로 출근하니 어색하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회원분들로부터 이 회장 있을 때 우리 서울지방변호사 정말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은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 최선을 다했고 다른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출마한 대한변협 회장 선거. 이찬희 변호사는 흩어진 변호사 업계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할 때라는 말로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줘야 될 때다. 이런 위기에 빠진 변호사회를 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아무도 나와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단독 출마의 경우 당선되면 전국 2만 1천여 명 변호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7,000표 이상의 지지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0-80%니까 3분의 1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저희는 55%대의 투표율이거든요. 3분의 1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죠. 이 때문에 일각에선 누구라도 다른 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치르면 좀 편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찬희 변호사는 자존심을 얘기하며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저는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협회장을 선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찬희 변호사는 단독 후보여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선입견일 뿐이라며 동료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그 선입견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의 유사 직역이 변호사의 직역을 거세게 침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역 수호라는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회장이 되어야 되는지가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아직 선거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서 유례 없는 최초 단독 후보로서 단단한 각오와 함께 이찬희 변호사는 3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갈등 해소와 화합, 변호사 직역 수호, 이 3가지 이찬희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저의 주요 공약은 갈등 해소, 화합의 시작, 그다음에 직역 수호,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장으로서의 회무 경험과 강인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면서 변호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 직역 수호를 갈등과 분쟁을 넘어 화합과 단결의 시대로 이찬희 변호사의 담대한 도전이 시작점이 될 대한변협 선거는 내년 1월 21일 치러집니다. 앞으로 우리 변호사회는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외부의 거센 법조 유사 직군의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 대리까지 침탈하고자 하는 직역 침탈 시도에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될 그런 때이고, 이번 선거가 바로 단독 후보로서 갈등 없는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실현 가능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어느덧 2018년 마지막 로투데이 스페셜입니다. 2019년에도 법률방송은 법조계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